안녕하세요. 저는 강경희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여러분들은 고전 문학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현대 문학을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문학 중에서 현대시의 개관, 그 현대시 중에서도 20년대의 중요한 그 작품인 그 작품 공부까지 오늘 출발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교재 2부 현대문학의 흐름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 준비를 해 주시고요. 현대문학에 대한 그 우리 국문학사적인 그런 그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또 개괄적으로 그 문학에 대한 정의라든가 또 문학을 바라보는 관점 이런 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이 나와 있고요. 그런 것도 간혹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 그런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먼저 그 1장 문학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 부분에 문학의 본질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와 있죠. 그 문학의 이제 본질과 연관지어서 문학의 정의를 내리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 다음 문학의 기원이 나와 있는 부분이 있군요. 문학의 기원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가끔 출제되니까 거기 부분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리적인 욕구, 사회적인 욕구 이렇게 나눠서 보는데 뭐 그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나눠서 보실 필요는 없고요. 자, 밑줄 긋겠습니다. 모방 충동설. 그래서 모방이라는데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밑줄. 또 그다음 두 번째 유희 충동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유희라고 하는 것은 장난 이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 재미로 그런 어떤 행동들을 하면서 그 문학이 출발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그 기원설이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자기 과시설 이렇게 나와 있죠. 자기 과시설. 그래서 자기를 좀 남들에게 과시해서 보이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데서부터 출발한 것이 문학이다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고요. 또 흡입 본능설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자기에게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래서 흡입 본능으로 문학을 출발시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밑에 사회적인 욕구라는 것도 있고요. 또 원시 종합 예술 이런 말도 나와 있죠. 그래서 원시 종합 그런 어떤 그 여러 가지 춤과 음악과 말과 이런 것이 어우러지는 종합 예술에서부터 이 문학이라는 거 하는 것이 출발되었다.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 밑에 문학의 속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었고요. 자, 계속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계속 넘어가는 내용에 3번 큰 제목에 말의 사용법이라는 그런 부분이 나와 있죠. 말의 사용법에 첫 번째 과학적인 언어가 나와 있고요. 또 조금 내려가다 보면 문학적인 언어 이렇게 과학적인 언어와 문학적인 언어로 나누어서 이 언어들은 어떤 각각의 특징이 있는지 이런 것을 설명을 합니다. 과학적인 언어는 사실에 바탕한 것이어서 사전에 나와 있는 뜻 그대로를 직접 지시하는 그런 언어가 과학적인 언어죠. 근데 문학적인 언어는 지시적인 게 아니라요. 그 어휘 속에 담겨져 있는 함축적인 그러니까 눈이라고 한다면 어떤 그 과학적인 언어에서는 수증기라든가 이런 것이 응결된 덩어리 이렇게 설명을 하겠지만 문학에 있어서의 언어라고 하는 것은 그 눈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희고 차갑고 온 세상을 덮고 이러한 속성의 근거에서 시련이다, 순수하다 또는 많은 것을 덮는 포용적인 것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 함축된 의미로 사용을 하죠. 함축적이고 그 의미가 일대 다의 한 가지 의미를 직접 지시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갖는 게 다 그
문학적인 언어가 갖고 있는 내포적인 속성, 이런 데에서부터 출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포적인 속성이 있다라고 하는 요거까지도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학의 4가지 관점이 나옵니다. 중요한 부분이니까 여기 별표 쳐놓고 어떤 관점들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방론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죠. 첫 번째. 두 번째 부분으로 가면 표현론, 세 번째 효용론, 존재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간략하게 좀 도표를 그려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품이 있겠죠. 그 작품에는 작품을 만든 작가도 있을 것이고 그 작품을 읽는 독자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작품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어떤 대상, 어떤 현상이나 세계, 이런 것을 모방해서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문학 작품이라는 게 만들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 작품을 중심으로 현상 세계를 근거 모방으로 해서 작품이 만들어진다. 이런 의미에서 이것과 연관된 것을 모방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현실을 반영시킨다는 이야기죠. 현실을 반영시킨다. 이런 의미로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작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상, 생각, 이런 것들을 작품에 담아서 표현을 하겠죠. 표현론이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자, 그러면 독자는 이런 작품을 읽고 어떤 재미를 느낀다든가 또는 어떤 교훈을 얻게 된다든가 그래서 그런 것을 얻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건 어떤 효과를 미쳤다, 결과를 가져왔다. 그래서 효용론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러한 것들은 작품 외적인 것들을 가지고 작품을 감상하는 그런 방법이고요. 이 외적인 것들 다 필요 없다. 작품 안에 있는 그런 요소만 가지고 문학 작품을 살펴보자. 이러한 작품 자체만 살펴보는 바로 그러한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첫 번째 모방론, 무엇과 연관이 있다고요? 현실 세계. 이것과 연관이 있는 것이었었고요. 그 다음 표현론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랑 연관이 있는 거라고요? 작가와 연관이 있다는 그런 뜻이죠. 효용론, 누구와 연관이 있다고요? 이거는 독자와 연관이 있다는 그런 말이고요. 네 번째, 존재론. 이게 작품 자체만 바라보는 바로 그러한 작품 감상의 방법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문학에 관련지어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개론적인 내용은 문학의 기원이 어디에서부터 출발을 했느냐, 또 그 문학에 사용되는 언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또 문학을 바라보는 감상의 관점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 또 큰 항목을 보면 최근 30년간의 그 북한 소설의 창작의 경향은 어땠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죠. 요것도 시험 문제에 많이 반영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또 여기 설명되어 있으니까 간략하게 또 요것도 한번 짚어보고 가도록 할까요, 여러분? 자, 첫 번째, 북한 소설 문학의 창작 원리, 이런 부분이 있죠. 자, 그래서 괄호 1번과 2번으로 크게 나누어서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괄호 1번에 주체적인 인간학의 정립이라고 하는 제목 밑에 1번에 주체 사상, 이런 말이 나와 있죠. 또 이제 두 번째 마르크스와 레닌주의, 이런 것도 나와 있고요. 그래서 주체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이러한 것을 철학적 원리로 삼아서 바로 그런 주체 사상을 근거로 해서 소설 문학을 정립해 나가는 바로 그런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북한의 소설 문학에는 창작 원리에 이런 주체 사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르크스와 레닌주의는 역사 발전에서 그 인민 대중의 지위와 역할을 제대로 밝혀내지 못한
그 주체적인 면을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북한에서는 보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마르크스나 레닌주의 같은 것은 한계가 있는, 문제점이 있는 그런 것으로 여러분들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괄호 두 번째로 들어가면 당성, 노동 계급성, 인민성을 구체적으로 작품 속에 드러낸다는 뜻입니다. 구현이라고 하는 건. 그래서 인민성, 뭐라고 돼 있어요? 최고 계급인 인민의 형상을 소설 속에서 구현하고 형상화하려고 했다. 그런 측면에서 인민성을 이야기했고요. 노동 계급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노동 계급자들의 그 현실에 대한 투쟁의식, 이런 것을 소설 속에서 담아내려고 했다라고 하는 데에서 계급성을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당성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술도 사회 민주주의의 그 전체적인 기계 속에 하나의 그 톱니바퀴처럼 하나의 부분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서 기능을 해야지 된다. 이러한 것이 그 북한 소설 속에 나타나고 있는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밑에 3번에 종자론과 수령 형상을 창조했다라고 하는 게 나오죠. 그래서 종자라고 하는 그 말뜻은 그 생활의 사상적인 알갱이, 종자가 씨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 생활의 사상적인 알갱이를 그 소설 속의 하나의 모티프, 요소로 해서 사상을 모티프로 해서 소설 속에 구현을 한다. 그리고 그러한 사상적인 알갱이가 되는 것은 당에서 제공을 하고 그런 것을 드러내야지 된다라고 하는 하나의 형상 원리가 종자론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 소설 속에서 그 나타나고 있는 인민들은 그 수령의 형상을 반영하고 있는, 담고 있는 바로 그러한 인물들이 그 소설 속의 주인공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게 수령의 형상을 창조하는 그런 원리다라고 보고 있다는 거예요. 옆으로 넘어가면 다시 한번 정리가 되고 있죠, 여러분. 1번에 주체적인 인간학, 그래서 주체성이었었고요. 두 번째 당성, 노동, 계급성, 인민성 구현한다는 이야기. 그 다음 종자론, 수령, 형상을 창조한다는 이야기. 예, 그리고 그 밑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을 부가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다시 한번 점검해 봤고요. 계속 넘어가면 여러분들 그 70년대, 80년대, 90년대 이렇게 시대를 나누어서 각각 그 시대마다 북한의 소설에서는 어떠한 특징들을 형상화시켰는지에 대한 설명이 쭉 나와 있습니다. 70년대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70년대의 내용을 보면 70년대 첫 번째 설명되어 있는 부분은 북한의 그 문학 배경이 나와 있죠. 그 부분은 넘어가죠. 두 번째 괄호에 있는 부분, 70년대 북한 소설의 특성을 보면 1번에 이 부분을 한번 봅시다. 혁명 역사에 대한 예술적인 형상화. 그래서 그 김일성이 어떤 그 일제시대 때의 혁명의 과정을 거쳐서 그 정권을 수립하게 되었는지 그런 혁명적인 그 과업을 예술적인 형상화로 그려낸 그런 내용이 70년대의 주된 내용이었다는 그런 설명이고요. 두 번째 나와 있는 만경대 같은 바로 그 내용은 그 김일성의 그 어린 시절서부터 항일, 그 투쟁하는 그런 과정이 담겨져 있는 대표적인 작품이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나서 세 번째 토지 개혁과 투쟁의 형상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 정권이 세워지고 나서 그 정권에서 그 토지 개혁을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 나가는지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작품이 또 그 밑에 세봄이라는 작품이라는 그런 설명입니다. 그리고 또 그 6.25 전쟁을 배경으로 해서 그 영화 속에서 그 과정이 또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작품 낙동강이라는 그런 작품이 있었다는 이야기고요. 그 밑에 7번째 나와 있었던 것은 그 사회주의 현실, 그러니까 철마 운동이 그 노동자 계급에 의해서 그 노동자 계급들이 어떻게 활약하면서 그 철마 운동을 전개해 나갔는지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작품이 최학수의 평양시간이라든가 변희근의 생명수라든가 이런 게 나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70년대는 그 김일성에 초점을 맞춘다든가 또한 그 사회를 형성해 나가는데 천리마 운동이라든가 또는 그 토지개혁 이런 것과 연관 있는 내용, 그리고 또 하나는 6.25를 배경으로 한 그런 영화가 있었다, 소설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 내용들이 이제 80년대, 90년대로 넘어가면 조금 이제 개방도 되고요. 또 그 과학
이러한 것들을 받아들이게 되고요. 이러면서 90년대로 가면서는 좀 더 많은 그런 변화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90년대에 북한의 문학의 배경을 보면 김일성 사망 이후에 그 김정일이 권력을 승계하면서 북한의 개혁과 개방이 있었다, 이런 부분이 나오죠. 그래서 소설 속에서도 그 애정 이런 것을 담고 있는 소설도 등장을 하고요. 이제 그 과학기술과 연관지어서 이런 그 과학적인 그 판타지의 그런 소설도 등장하고 있는 그런 게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죠. 뿐만이 아니라 그 김정일의 권력 승계로 해서 김정일의 형상을 창조한 이러한 소설들도 나오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어떤 흐름 같은 거 좀 파악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부분이 이 부분은 많이 출제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한번 짚고 넘어가 봤고요. 자,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봐야 될 그럴 부분이죠, 여러분. 자, 현대시에 대한 이해. 그래서 현대시 궤관서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고전 문학을 했죠, 여러분. 그 고전 문학을 하고 그 고전 문학에서 현대 문학으로 그 나뉘어지는 그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 그 시점을 우리는 흔히 뭐 여러 가지 시점이 있지만 1894년에 그 갑오개혁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보통은 현대문학으로 나눕니다. 근데 이 시대가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작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그런 현대문학하고는 아주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한 1920년대쯤 들어오기 전까지는 과도기적인 그런 특징을 갖는 그런 시기이고 그런 과도기적인 그런 그 흐름 속에서 어떠한 작품들이 그런 그 발판에 구실을 했는지 문학사적인 그런 그 특징을 가지고 있는 작품들 요런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 그런 것을 짚어나가면서 그 현대시의 흐름을 잡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시 개관 바로 1번에 우리 시문학의 전통 이거 나와 있죠, 여러분.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고전 문학의 흐름을 다시 한번 잡아드리면서 정리를 해드리겠고요. 바로 2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개화기 시가의 성격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개화기 시가의 1번 개화기 가사도 있고요. 창가도 있고 신체시 등의 여러 가지 갈래가 그 개화기 시대 때에 우리 그 현대시의 어떤 그 하나의 맥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자, 쭉 내려갑니다, 여러분. 내려가면서 2번에 제국주의 열강의 위협과 근대화에 대한 강한 지향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 시대의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문학 또한 이런 거에 영향을 받아서 자주독립이라든가 또는 그 개화의식으로 교육을 강조한다든가 이런 내용들이 문학에 반영이 됩니다. 자, 쭉 내려갑니다, 여러분. 자, 거기 대표 시인의 별표해 놓으셔야지 됩니다. 최남선 해서 교훈시의 1인자요. 신체시의 효시작품인 효시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효시작품인 해에게서 소년에게 발표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꼭 밑줄 긋고 별표 치고 꼭 기억을 해야지 되겠죠. 최초의 신체시 최남선 해에게서 소년에게 요거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밑으로 가면 김억의 그런 어떤 특징도 나와 있고요. 주요한의 특징도 나와 있죠. 이 부분 또한 여러분들 별표를 쳐서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될 부분이죠. 주요한 19년 문예 동인지 창조 간행을 했고요. 여기에 불놀이라는 작품을 발표를 했다라고 되어 있죠. 불놀이 옆에 꼭 표시를 해두세요, 여러분. 우리나라 최초의 자유시입니다. 최초의 자유시 주요한 불놀이 기억하셨죠?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가면서 문예 동인지들이 간행되었다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예 동인지와 연관된 문제들이 출제가 됩니다. 그 문예 동인지의 순서도 출제가 되고요. 이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3대 동인지는 어떤 것인지 이런 것 등이 출제될 수 있습니다. 자, 처음에 나와 있는 건 창조죠, 여러분. 창조하니까 처음이라고 기억할 수 있겠죠. 그 다음 나와 있는 것은 폐허입니다. 폐허. 그리고 이제 장미촌이라고 하는 그러한 책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시 전문 동인지예요. 그리고 다음에 나와 있는 백조. 이게 동인지로서 또 이제 그 중요한 그런 어떤 책이죠. 그래서 3대 동인지는
창조, 폐업, 백조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4개의 순서를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은 개화기 시대에서부터 10년대까지 쭉 넘어가는 곡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20년대로 넘어가 볼까요? 자, 20년대는 조금 전에 10년대 말쯤에 동인지가 등장을 했기 때문에 이 동인지가 20년대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심지어는 20년대를 우리는 동인지 시대 이런 말로서도 설명을 하죠. 그리고 19년에 나왔지만 이게 최초의 자유시이고 20년대의 자유시가 아주 그 개화를 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그 주의연의 분룰이 다시 한번 중요하기 때문에 그 자유시의 가능성을 보여줬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네요. 세 번째, 교훈시에 반발을 해서 예술성에 기초한 순수 서정성을 지향하는 그런 자유시들이 많이 나타났던 시대가 바로 그 20년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때는 19년에 우리가 그 독립 그 운동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그 시인들의 경향이 굉장히 그런 낙담하는 그런 어떤 그 감상에 빠지는 그런 경향을 띠게 되죠. 그래서 네 번째의 특징은 그 감상주의에 많이 빠졌다, 매몰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그 감상성에 그런 경향을 지니고 있었던 시인들도 있었지만 그 감상성에서 벗어나서 좀 더 그 어떤 시대에 대한 저항으로서 사회주의 사상을 바탕으로 한 카프라고 하는 그런 문학의 그런 어떤 흐름도 있었고요. 또 이제 그것과는 또 별개로 민족주의적 경향을 보이면서 한용운 시인이라든가 김소월 시인의 또 그런 어떤 민족주의적 경향을 보이는 그런 시의 흐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20년대의 대표적인 시인으로 쭉 여러분들 그 도표로 설명을 해드리고 있죠. 자, 김억 넘어갑니다. 그 밑에 주요한 그러면 여러분들 최초의 자유시 불놀이로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김소월 별표를 여러 개 쳐놔도 부족하지 않을 아주 정말 중요한 시인이죠, 여러분. 자, 작품들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진달래꽃, 산유와 초원, 바라건대 우리에게 우리의 보습될 땅이 있었다면 제목이 좀 길죠? 먼 후일 이러한 작품들이 있고요. 옆에 특징으로 갑니다. 영대 동인이었다는 것도 한번 밑줄 그어두시고요. 민요조의 서정시를 많이 남겼다. 전통적인 정서인 한의 그러한 정서를 담는 작품으로 요약될 수 있다는 거죠. 한. 그 밑으로 내려가서 전원과 자연을 지향하고 있었다. 이런 부분들입니다. 민요, 전통적인 한의 정서, 전원, 자연 지향 이런 것들이 김소월 시인의 특징적인 것으로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한용운 시인입니다. 님의 침묵 알 수 없어요. 이런 것이 대표적인 작품이죠. 작품의 그 특징은 두 번째 줄로 가서 불교적인 그 명상과 관조, 신비적인 경향, 연가풍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을 담고 있는 노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님의 침묵 같은 그런 시를 보면 님과의 이별을 굉장히 슬퍼하는 그런 내용으로부터 이별이 슬프긴 하지만 자신은 그런 모든 상황을 극복하고 님과의 영원한 사랑을 지키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쓰여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연가풍, 사랑의 노래가 담겨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뒤에 넘어가서 이상화 시인이 나오죠. 이상화 시인은 첫 부분은 감상적인 그런 그 색채를 띠는 나의 침실로 같은 그런 작품을 쓰기는 했지만 그 뒤로 가면서 민족의 현실을 담고 있는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이런 작품을 쓰는 그런 시인이었었죠. 그래서 그 시인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었고요. 20년대에 그 카프의 활동이 있었다라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임화라고 하는 시인이 우리 오빠와 화로라고 하는 그런 작품을 통해서 그런 계급 투쟁 의식 이런 것을 보이고 있는 그런 특징을 지닌 시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20년대의 흐름을 말씀드렸고요. 30년대의 흐름으로 들어가면 30년대의 초기에 시문학파가 등장을 하죠. 그 시문학파의 그 등장은 무엇으로부터 그 태동을 하는가 하면 카프 문학의 목적 문학, 그런 어떤 계급 투쟁 의식을 그 강화시켜야지 된다는 바로 그러한 목적 문학에 대한 반발로서 태동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순수, 서정 이런 것을 지향을 하고요. 거기에 대표적인 시인으로서는 김영랑, 정지용 시인이 있습니다.
자, 태동 밑줄 긋고요. 그리고 정지영, 김영랑 밑줄 그어주시기 바랍니다. 특성, 순수시, 서정시 이런 거 나와 있죠? 밑줄 그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의에 가면 첫 번째에 시어에 대한 구체적인 자각이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순수 서정을 지향하면서 그러한 서정을 좀 더 아름답게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시어를 굉장히 많이 조탁을 합니다. 조탁은 갈고 다듬는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갈고 다듬는 시어에 대한 자각 이런 게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뒤에 30년대 중반으로 넘어가면 모더니즘 시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모더니즘 시에 있어서는 서구의 문학 어떤 그 흐름이 들어오면서 그 모더니즘 계열의 주지주의의 그런 서구의 이론이 들어오면서 만들어진 그런 유파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시문학파의 그런 어떤 감정의 노출, 그 서정의 노출에 반박을 하고 그래서 감정을 노출하지 않는 그냥 이미지 위주의 시각적인 이미지만 형상만 제시를 해주면서 감정을 매우 닫아버리는, 절제시켜버리는 그러한 흐름의 시를 씁니다. 그래서 1번에 배경에 서구 문학 이론의 도입이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니은에 내려가면 그 대표적인 시인으로 김기림, 김광균 이런 시인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내려가면 도시적이라는 말 요거 한번 봐주시고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요걸 다 묶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새로운 방법으로서 정서를 드러내는 것보다는 이미지 위주의 감정 절제의 감각적 위주의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말로써 요약을 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30년대의 대표적인 시인이 그 밑에 나와 있죠, 여러분. 박용철 시인은 바로 순수 서정을 강조했었던 시문학파의 그 시문학지를 창간을 하셨던 그런 분이죠. 김기림 대표적인 작품 바다와 나비, 나비와 바다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모더니즘, 이미지 위주의 그런 그 시의 특징을 보였었고요. 김영랑, 모란이 피기까지는 돌담에 속삭이는 햇살, 끝없이 강물이 흐르네 이러한 작품들을 통해서 순수 시를 제시를 했었죠. 서정을 중요시 여겼고요. 언어의 조탁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김광균, 추일서정, 외인촌, 와사등 이런 작품이 있습니다. 역시 이미지즘 계열의 시인입니다. 이상 모더니즘인데 이미지즘하고는 조금 다른 초현실주의의 그런 시를 쓰죠. 그래서 띄어쓰기도 되어 있지 않고요. 글자를 뒤집어 쓰기도 하고요. 그런 초현실주의의 그런 그 모더니즘 계열의 시의 특징을 보이고 있었던 시인이 바로 이상이었었습니다. 대표적인 작품에는 오감도, 가정, 거울 이런 등이 있죠. 자, 백석 시인입니다. 그 백석 시인은 모더니즘 계열의 시인이기는 하지만 향토적인 소재를 써서 그런 그 시각적인 이미지를 잘 승화시킨 그런 작품을 썼던 시인입니다, 여러분. 여승, 여운한 골족, 남신이주, 유동, 박시봉방 이런 대표적인 작품이 있죠. 예, 그리고 이 시인은 특히 우리 민족의 그런 그 공동체 의식 이런 걸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시를 썼던 시인이고요. 그 뒤로 넘어가서 김동명, 이용학 시인으로 내려가 볼까요? 그 흐름에서 여러분들한테 순수 서정과 모더니즘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분은 특히 그 일제치하라고 하는 현실, 그 현실에 관심을 갖고 당시에 그 억압 상황 속에서 유랑했던 우리 민족의 현실적인 그런 모습을 아주 시에 강하게 담아 드러냈던 그 시인이죠. 대표적인 작품에는 우라지요 가까운 항구, 낡은 집,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 오랑캐꽃 그리움 이런 등의 작품을 남기셨네요. 그 다음 30년대 말에서부터 그 해방 직전까지의 그 시의 문학의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0년대 말에는 그 모더니즘이 너무 그 좀 삭막한 어떤 본질을 의미를 담고 있지 않은 그런 시였기 때문에 그래서 의미 중에서도 생명이라는 의미의 추구의 그런 그 시의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표적인 그런 작가로서는 서정주, 유치환 이런 분이 계셨죠. 또 이제 그 일제 말로 가면서 그 일제의 탄압이 더욱더 극심해지고 그런 현실 속에서
자연의 그런 어떤 그 색깔을 추구하는 청록파라고 하는 그런 시인들이 등장을 하게 되죠. 이 청록파 시인의 특징에다가 밑줄 긋고 별표까지 한번 쳐볼까요? 재래의 모든 시간과 그 시관이라고 하는 것은 시를 바라보는 관점, 가치관 이런 말이죠. 방법들을 재음미하면서 전통적인 시 정신과 새로운 자연, 생명의 리듬을 찾으려고 하면서 자연미의 발견, 국어의 순화, 생명의 원천인 그런 자연 이쪽에 관심을 가졌던 시인들이다. 세 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박목월, 조지은, 박두진 있었고요. 또 일제말의 저항시인으로서 이육사와 윤동주 시인이 있었죠. 이육사 시인은 굉장히 그 희생을 감수한 의지를 구국의 의지를 잘 드러냈던 그런 시인이었었는가 하면 윤동주 시인은 사색적이고 도덕적인 완벽성, 그래서 양심에 꺼리끼지 않는 자아를 발견해 나가려는 그런 시를 추구했던 그런 시인입니다, 여러분. 자, 40년대 대표 시인의 도표가 나와 있죠, 여러분. 조금 전에 그 윤동주 시인 말씀드렸었고요. 대표적인 시에는 별에는 밤, 쉽게 쓰여진 시, 십자가, 참회로 이런 작품들이 있습니다. 그 시인의 특징에 보면 지식인의 고뇌가 나와 있고요. 중간쯤에 성찰, 부끄러움, 속죄양 이런 거 나와 있죠, 여러분. 이런 거 특징으로 해서 윤동주 시인의 특징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육사 시인의 대표적 작품에는 광야 절정 이런 것이 있고요. 그 내용의 특징에 보면 두 번째 줄쯤 가면 의지적이다, 저항적이다, 남성적이다 이런 거 나와 있습니다. 유치환, 그럼 뭐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생명을 추구했던 생명파의 시인으로서 특징 나와 있죠, 여러분. 확인해 주시고요. 서정주 시인 대표적인 작품은 국화 옆에서 있죠. 역시 그 초기의 특징에는 원시적인 그런 야수적인 욕망 이런 것을 발산하는 생명 그 추구의 시인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설명이고요. 물론 이분은 정말 그 시의 그 특징을 하나만으로 이야기할 수 없는 다양한 부분들을 추구해 나가는 분이에요. 그래서 초기적인 특성이 그런 생명적인 것을 찾아 나가는 것이었었고요. 뒤로 가면서는 우리 민족적인 그런 색채를 띈다든가 또는 불교 또는 신화의 세계 이런 것을 찾아 나가는 고전적인 경향까지도 보이는 아주 방대한 시의 경향을 보이시는 그런 분이죠. 자, 박목월, 박두진, 조지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청록파, 자연파 설명이 나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50년대, 60년대 이런 시의 그 특징들이 쭉 설명이 되어 있죠. 실제적으로 그 여러분들 그 시험 봐지는 내용에서는 50년대, 60년대까지의 내용은 물어봐지지 않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40년대 말까지 해서 그런 특징들이 나오니까 그런 특징들을 중심으로 해서 다음 시간에는 구체적인 작품들서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구체적인 작품을 좀 살펴보죠. 지금까지 수고하셨습니다.